심리학 편지 파트 4 이슈 심리학 32 보복 운전 심리학. 언론에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보복 운전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보복 운전이 많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곳에는 대인 심리, 대상 심리, 문화 심리라는 세 가지 심리적 문제가 복잡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1895년에 정신분석학파 창시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히스테리 연구라는 책에서 감정 전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본능이 실제 대상과는 전혀 다른 사물에 반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정신적 아픔은 어려서 부모와의 관계, 사회생활 등 다양한 곳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속 정신적 아픔은 회사에서의 상하 관계와 회사 대 회사로 만나야 하는 갑을 관계 등 대인관계의 문제들이 주로 존재합니다. 또 회사든 집이든 컴퓨터와 일을 하다 보면 감정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신적 외로움과 고독으로 지치게 됩니다. 이것은 대상 관계 문제입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의 정신적 아픔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심리 상태에서 차를 타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픔을 가진 나의 모습을 차 속으로 숨기게 됩니다. 그 결과 운전자는 의식 대신에 무의식 덩어리가 됩니다. 누구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나와 타인 사이에 의식이 살아 있습니다. 내가 누구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거나 흥분하거나 남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느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 의식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의식이 통제하고 누르고 있던 본능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차 밖에서 생활하던 사람은 차 안에 들어가는 순간 나와 타인에 대한 대인 관계 의식이 사라지고 차와 차라는 대상 관계로 인식 변화를 합니다. 나와 타인, 즉 우리라는 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흥분, 화, 분노, 모멸감, 무시와 같은 부정적인 무의식의 본능이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는 순간 분노 조절 능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버스나 택시 혹은 다른 차가 끼어들거나 양보하지 않거나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자신을 향한 큰 소리의 경적을 듣게 되면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차와 차 사이에서는 대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소리나 불빛과 같은 비언어적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운전을 할 때는 소통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운전자들의 소통에 문제와 오해가 생겨서 보복 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는 대상은 운전자 자신의 이름과 정체성을 감출 수 있고 번호나 차의 종류로 나를 이미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 종류에 따라 비교 심리와 운전자의 성별에 따른 비교 심리가 공존하게 됩니다. 자신의 차가 경차인데 끼어드는 차는 중형차라면 상대방이 무시했다는 감정이 크게 생기게 되고 반대로 자신의 차가 중형차일 때는 우월감이라는 심리가 형성됩니다. 자기 마음처럼 소통하지 못하고 회사나 사회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인간 관계와는 달리 운전대를 잡는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 신과 같은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차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차 앞 유리와 사이드 미러와 백미러를 보는 것은 방관자적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바람도
소리도 차단돼 있기 때문에 속도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 경기를 TV 화면으로 보면서 잔디와 바람, 그리고 공을 직접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독처럼 말하고 불평불만을 선수들에게 마구 내뱉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선수의 입장에서 실제로 같이 뛰고 달리면 숨이 차서 말도 못합니다. 운전도 상대방의 운전 속도와 바람, 그리고 길의 상태를 자신이 직접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차의 원리와 프레임, 그리고 바퀴가 대신 느끼기 때문에 운전 자체에 대해 우월한 심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9년에 방송된 EBS 다큐 프라임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차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경차와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방법은 각 차를 빨간 신호등에 맞춰 멈춘 후 파란불로 바뀐 후에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경차와 고급 승용차 뒤에 선 차들이 각각 몇 초 만에 경적을 울릴 것인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12번이나 반복된 이 실험에서 경차 뒤에 선 차들은 단 1초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급 승용차 뒤에 선 차들은 21초나 지나서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차에 탄 운전자가 차와 동일시되어 뒤에 멈춰있던 자신이 누르고 있던 무의식의 분노를 경적을 통해서 그대로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 심리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차를 통해 분노를 자주 드러내다 보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 운전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거나 운전 태도를 교육하면 과연 바뀔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분노와 개인 자체의 분노를 낮추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상대 차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적과 깜빡이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부드러운 눈빛과 적절한 수신호도 있습니다. 감정 없는 대상적 소통을 넘어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운전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3. 공정한 세상 가설. 내부자들, 베테랑, 검사회전, 마스터 등과 같은 영화들이 흥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그게 권력이든 재력이든 소위 가진 자들을 쓰러뜨리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영화들 속의 가진 자들은 가진 것으로 횡포를 부리는 악의 상징입니다. 갑과 을의 대립구조 문제는 우리 역사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2014년 12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통해 더욱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불만을 이와 같은 영화가 대신해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얻고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가설은 1978년에 사회심리학자인 멜빈 러너가 공정한 세상 연구와 귀인 과정, 앞뒤를 보며 논문을 통해 이론화했습니다. 이 논문에선 사람들이 세상은 공정하다라고 보고 싶어 한다는 심리를 증명했습니다. 멜빈 러너는 1965년에 이미 복권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참가한 학생들에게 너의 친구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은 당첨된 친구가 다른 친구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그가 얻은 것에 대해 합리화시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공정한 세상 가설과 복권 실험에서는 이처럼 사람들이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합리적 가설을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에 이은 몽고식품 사건, 백화점 갑질 사건 등은 국민들에게 불공정한 사회라는 불안을 잇따라 심어줬고 가상의 이야기로라도 이런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영화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영화에 국민들은 신뢰를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흥행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2005년에 미국 신경학자인 폴 자크는 신뢰 게임을 통해 신뢰의 생물학적 기반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게임은 안면이 없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집니다. 투자자로 불리는 참가자가 수탁자에게 신뢰를 한다는 표시로 돈을 주면 수탁자는 실제로 금액의 3배를 받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가 수탁자에게 신뢰의 표시로 3달러를 주면 수탁자는 그 3배인 9달러를 받게 되는 규칙인 것입니다. 실험 결과 이런 식으로 투자자에게 받은 신뢰가 높을수록 옥시토신 호르몬 분비도 높아졌습니다.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은 악한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만 난무하고 힘없는 을의 입장과 국민들만 실패하고 당하는 모습만 존재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지내면 불신이 생깁니다. 이러다 보니 권선징악의 영화를 보며 현 사회를 신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 상상의 세계인 영화에서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쓸쓸함을 넘어 또 다른 불안함을 야기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판관 포청천과 같은 정치인과 법관 혹은 재계 인사들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화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현실 세상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회가 등장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미국에서 심리학은 Liberal Arts and Science에 속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인문과학이고 실제로 졸업하면 학위는 BS입니다. 즉 심리학은 과학의 한 범주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철학 중심으로 풀어내는 우리나라에선 심리학과가 문과 계통이지만 실험 위주인 미국에선 이공계 학과라는 것을 아십니까? 최근 내부자들, 베테랑, 검사 외전 같은 영화들의 성공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는 셈이어서 흥미롭습니다. 34. 단어 연상. 2017년 1월 22일 새벽 6시 28분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과 서울 메트로 등에 따르면 서울 메트로 소속 2026호 열차가 2호선 잠실역을 출발해 잠실 세내역 플랫폼으로 진입하던 도중 멈춰 섰고 문제는 이때 발생합니다. 대피 방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화재 발생 1분 후 기관사의 지시를 받은 차장은 승객들을 향해 전동차 안에서 기다리라는 안내 방송을 반복한 것입니다. 열차 앞쪽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창문 밖에서 연기 나는 것을 보고 직접 비상 코크 레버를 돌려 열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량 뒤쪽에 탑승했던 승객은 연기를 직접 보지 못해 탈출이 늦었습니다. 서울 메트로는 사고 발생 3분 뒤 열차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즉시 출입문을 열고 대피하기 바란다는 안내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서울 메트로 측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사고가 정확히 밝혀지기 전에는 차 내에 있는 게 안전하다는 매뉴얼의 기본 지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대피보다는 대기가 옳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일반적 상황에 적용되는 매뉴얼과 특수한 상황에 맞는 매뉴얼 양쪽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화재의 경우 화재에 따른 연기가 전동차 내부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피 중에도 질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열차의 일부가 승강장에 정차된 상황이라면 화재가 발생했을 시 대기보다는 안전하게 탈출하는 게 옳을 수 있었습니다. 대기와 대피 혹은 기다림과 탈출의 문제를 떠나 이번 화재 사건에서 승객들은 왜 대기방송을 무시하고 즉각 대피를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심리학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단어 연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특정의 자극 단어를 들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표현하는 심리 진단 검사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보통 제시된 단어로부터 의미적 연관성에 의해 또 다른 단어를 연상하게 됩니다. 연상이란 하나의 의미가 다른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차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행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떠오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백지와도 같은 정신 위에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비슷한 단어들이 새겨지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지하철 사고에서도 단어 연상 현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려라 혹은 대기하라는 식의 단어들은 죽음과 연결되어 연상 작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전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2003년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대구 지하철 참사가 국민에게 새겨놓은 단어가 바로 기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기다리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연상되는 자극 단어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와 정부 그리고 지도층에 대한 스티그마 효과가 발현된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사회학자였던 하워드 베커 교수가 주장했던 낙인 이론과 같습니다. 한번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 결국 스스로가 범죄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입니다. 낙인의 뜻인 스티그마는 가축의 몸에 뜨겁게 달군 인두로 찍어서 지워지지 않게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가 일어났을 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최고 담당 부서의 초기 대응의 부재는 국민으로 하여금 낙인 효과를 새긴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중요 기관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범죄자와 같다고 여기게 된 것이죠. 큰 사고에 신속하고 빠른 초기 대응을 경험하지 못한 국민의 마음에는 불신만 가득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생각과 마음 그리고 몸에 죽음이라는 단어를 새겨놓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 트라우마를 넘어서 집단 트라우마에 도달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동반하는 일이 극히 많습니다. 세월호나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갇혀있는 상태의 이미지를 장기 기억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은 비슷한 시각적인 모습을 직면하게 되면 불안을 야기하고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방어 기제를 드러냅니다. 이번 지하철 사건에서 기다리라는 방송을 무시하고 승객들이 직접 비상 코크 레버를 돌려 열차 문을 열어 나온 것은 방어 기제 중 부정의 모습입니다. 부정이란 생각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승객의 입장에서 연기가 나고 자신들이 갇혀서 위험해질 수 있는데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지각은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1958년 독일 정신병리학자인 클라우스 콘라트가 처음으로 아포페니아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벗어나다의 뜻인 아포와 보여주다의 뜻인 페닌이 합쳐진 말입니다. 실제에서 벗어나 다른 개념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포페니아는 동시성을 경험할 때 드러납니다.
실제로는 의미 개념이 연결되지 않지만 의미를 부여해서 믿게 되는 그 현상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사건과 세월호 참사와 이번 지하철 사건은 서로 연관 없는 일이지만 이 모든 현상들에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질서를 찾아내서 죽음이라는 개념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국민들에게는 아픔의 연속이 어떠한 위기 매뉴얼 방송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35. 기억 왜곡 현상.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은 설날입니다. 명절이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된 숫자는 몸이 쉴 수 있는 날이라는 심리를 형성합니다. 더구나 명절의 빨간색은 주말의 빨간색보다 훨씬 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수놓은 3일 혹은 4일 연속된 명절은 일에 지친 근로자들을 들뜨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흥분도 잠시, 심장이 빠르게 뛰는 원인은 순식간에 뒤바뀝니다. 명절 뒤에 숨어있던 좋지 않은 기억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성에겐 명절 음식 노예, 남성에겐 자존심 노예. 명절 연휴도 주말과 마찬가지로 빨간색이지만 주말과 다르게 노예 생활의 기간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전을 붙이다 명절 끝나고 손목 터널 증후군에 걸려 손목에 깁스를 하는 주부들이 늘고 남자들은 형제들과 친구들을 만나 경제적인 자존심, 지위 자존심, 자녀 자존심 싸움을 벌이다 마음에 깁스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손목 터널 증후군과 자존심 싸움을 동시에 하는 주부들과 남편도 많습니다. 명절 동안 쌓인 명절 스트레스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부부 서로에게 쏟아놓게 됩니다. 1971년에 UCLA 심리학과 알버트 메라비언 명예교수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책에서 의사소통의 이론으로 메라비언의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칙은 대화나 의사소통을 할 때 말보다 이미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미지라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가 55%이고 청각적 이미지는 38%에 이릅니다. 언어 자체는 고작 7%밖에 안 됩니다. 즉,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을 때는 언어의 영향력보다 비언어적 요소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시각적 이미지는 외적으로 보이는 태도와 겉모습 등을 말하며 청각적 이미지는 목소리의 음색을 말합니다. 7%에 불과한 언어는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따르면 명절에 고향에 도착하는 순간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의 내용보다 시각적으로는 정성을 다하는 태도와 진심이 느껴지는 제스처, 상대방에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톤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명절은 과거와 현재의 충돌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만남이며 옛날 방식과 현대 방식의 충돌인 것입니다. 즉, 고향에 도착하는 순간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시댁에 도착하는 순간 남편에서 아들로 변신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의 입장에서도 처갓집에 도착하는 순간 아내에서 딸로 변신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들과 딸로서 충분하게 자아를 보듬어주는 것에 넉넉해져야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아서 장수의 대명사로 사용되는데 그의 이름을 딴 이 증후군은 지나간 과거를 생각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좋은 것만 기억하려는 심리를 말합니다.
일종의 기억 왜곡 현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몸의 상처도 아물면서 회복되듯이 정신적 상처도 망각의 기능을 통해 선별적으로 좋은 기억만 남겨서 추억으로 왜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기능이 상실된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억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아물지 않은 상처로 인해 몸의 경직과 이상적 행동까지 이끌어내게 됩니다. 명절은 고향이라는 추억으로의 여행으로 잘 마무리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부정적 기억으로서 언제든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는 화살이 될 뿐입니다. 다가오는 이번 명절에는 작년처럼 가족 살인과 같은 슬픈 소식 없이 부부가 서로의 자아를 지켜주고 부모와의 즐거운 추억을 더하는 기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